그냥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를 봤을 때 여기서 더 오를까? 더 떨어질까? 어떨까? 오른다면 얼마나 많이 오를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네. 현 시점에서 계속 지금이 원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책은 바로 주식 투자의 지혜편입니다. 주가 움직임은 상승과 하락 두 가지뿐이므로 모든 매매의 성공 확률은 이론적으로 50%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작은 이익에 연연하고 작은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성공해도 수익이 아주 적고 실패하면 손실이 아주 크다. 그래서 최종 승률이 50%를 훨씬 밑도게 된다. 먼저 개인 투자자가 이제 실패한 이유에 대해 말해준 건데 대표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일단은 네. 이분이 글을 쓰는 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약간 너무 네. 단편화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일단 주가는 상승 하락 두 개밖에 없으니까 50%다. 그건 조금 아니거든요. 네네. 통계적으로 보면은 상승이 조금 더 높아요. 네. 아, 진짜요? 네네. 어쨌거나 이분이 말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 그쵸. 그러니까 주식도 상승과 하락. 네네. 근데 지금 네. 대표님 말씀하신 건 네. 주식은 상승이 왔으니까 상승률이 더 높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50%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네. 네, 근데 사실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요런 거에 대해서 뭐 굳이 좀 일단 엄밀하진 않은 말인데 이 엄밀하지 않은 표현에 우리가 굳이 좀 신경 쓰진 말자라는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make profit long, 그다음에 loss short. 그러니까 이익이 났을 때는 이익을 길게 끌고 가고 손실은 짧게.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은 짧게 끊어버려라. 이게 이 책에서 하는 주장인데 당연해 보이면서도 약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왜 어렵죠? 제 주변에 제가 네. 이제 아주 정말 친한 친구는 네. 가끔 이제 종목을 저도 네.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네. 20% 오르면 네. 이미 팔았어. 그쵸. 저는 한 네. 100%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게 못 견디더라고요. 네. 이익을 보고 있으면은 네. 사실 이게 연으로 환산하면은 만약에 일주일 동안 10%가 올랐다. 그럼 이게 연으로 환산하면은 그러니까 단리로 계산해도 1년은 50주가 52주니까 10%씩 매주 벌면은 520%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대박이다. 복리로 늘어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520%만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아니까 네. 그러면 일주일에 10% 벌었으면 은행이자 몇 배 벌었네. 네, 그러면 지금 딱 끊어내면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볼수록 그리고 10% 벌었다가 계속 보고 있으면 막 9.9, 9.8 떨어졌다. 이렇게 막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럼 막 10% 번 게 되게 좋은 건데 이 이익을 되게 지키고 싶은 거죠. 이 이익을 확정시키고 싶은 거죠. 네, 확정시키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털어내고 네. 근데 손해를 봤다. 네. 그러면은 손해 보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식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지나고 나면 오르겠지. 네, 그래서 이제 profit short 그다음에 loss long이 되는 그런 매매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근데 결과에서 다시 되돌아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한 2배 오른 주식, 10배 오른 주식 많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주식들을 내가 초반에 잘 잡았더라도 그래도 내가 20% 이익 벌면은 판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50%, 100% 오르는 주식을 잘 골랐다 하더라도 내 이익은 20으로 고정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손절매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이분의 잠재 손실폭은 무한대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이익의 폭은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네, 잠재적인 손실의 폭은 100%죠. 100%죠. 네. 그러니까 이런 비대칭적인 프로파일을 가져가려면은 기본적으로 길게 보유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근데 내가 이런 이익은 20에서 끊고 손절은 안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의 잠재적인 이익 폭은 20, 잠재적인 손실 폭은 100.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비대칭적인 매매를 나는 하는 거죠. 네. 원래 주식이라는 거는 위쪽으로 비대칭적인 되게 좋은 자산인데 좋은 자산을 가지고 안 좋은 게임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딱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책에서 하는 얘기죠. 야, 이게 책에서도 또 그걸 이어서 그 뉴욕의 어느 정신과 의사의 이제 실험이 나오잖아요. 네. 그 실험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지금 화면에 뜨고 있을 텐데 여러분도 같이 맞추시면 좋을 텐데 이제 실험 1위 A와 B 중 태기를 하는 거죠. 이제 A가 1000달러를 얻을 확률이 75%, 한 푼도 얻지 못할 확률이 25%, 그리고 B가 700달러 얻을 확률이 100%죠. 이건 B 골라야 되는 거죠? 이거요. 네. 보자. 기대값으로 보면은 A가 네. 더 높잖아요. 네. A가 기대값이 750달러, 네. B가 기대값이 700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론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다면 A를 고르는 게 맞겠죠. 그러나 저라도 B를 고르겠죠. 네. 네. 한 푼도 얻지 못할 확률이 있으니까. 25% 터지면 시무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B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르는 거는 B인데 네. 실제로 확률적으로는 A를 골라야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골라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네. 애매하고 어쨌거나 확률은 A가 유리하다. 확률은 A. 그러니까 보통은 또 행동경제학 책들을 읽다 보면은 네. 약간 이런 표현들이 좀 미묘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A가 기대값이 더 유리하니까 A를 고르는 게 합리적인데 사람들은 B를 고른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합리적이다. 요렇게 서술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행동경제학 책들 보면은. 근데 저는 뭐 굳이 그걸 비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합리 비합리는 일단 떠나서 네. 그냥 사람들은 확률이 더 유리함에도 A가 확률이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네. B를 더 확실한 이익을 더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데이터에 따르면 이제 B를 선택한 사람이 80%. 네, 훨씬 그런 많죠. 이제 심리는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안정적이고 확실한 그렇죠. 수익을 얻고 싶은 건데, 네.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실험은 A와 B 중에 또 택이라는 건데, A는 1000달러를 잃을 확률이 75%, 한 푼도 잃지 않을 확률이 25%, 그리고 B는 700달러를 잃을 확률이 100%. 야, 이거는 저는 A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저도 A를 하겠죠. 실제 책에도 네. 보면 데이터가 A를 선택한 사람이 75%, 네. 한 푼도 잃지 않을 25%에 베팅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50달러를 손해보는 조건을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A의 기대값은 마이너스 750달러고 네. B의 기대값은 마이너스 700달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률적으로 B가 더 유리한 거죠. 네. 근데 더 손해보는 A라는 게임을 우리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대표님도 저도 A 하겠죠. 네. 하지만 훌륭한 선택은 B라는 거야? 훌륭한 선택은 B겠죠. 네. 이거는 이런 심리는 우리가 어디서 발동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에 거랑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거죠. 네. 앞에 거에서는 그러니까 안 좋은 케이스가 벌어지는 거가 싫다라는 거고 실험 2의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약간 다른데 네. 실험 1은 많이 버냐 못 버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 수도 있었는데 못 벌면은 서운하니까 확실히 버는 걸 선택을 하는 거고요. 실험 2의 경우에는 확실히 잃어버리느냐 그래도 잃지 않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거기에서 잃지 않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쪽을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손절매를 못하는 그리고 이득을 빨리 확정시키는 그 심리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렇죠. 앞에 1번이 이제 이득을 빨리 네, 이득을 빨리. 확실. 네, 확실한 이득이 딱 지금 팔면 20% 이익 나 있을 때 지금 팔면 확실하게 이익을 딱 실현을 하는 제 거잖아요. 주변 지인들 같은. 네, 그렇죠. 그리고 손해를 보고 있을 때는 네. 여기에서 손절을 치면은 손실을 확정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게 B 선택인 거죠. 네. 근데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반등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A 선택인 거죠. 그렇게 하다가 뭐 상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더 최악은 거기서 물타기 하는 거. 더 최악은 네. 물타기. 네. 야. 네. 그러니까, 네. 손실을 확정시키는 건 되게 네. 살이 뜯겨져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익을 확정시키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은 확률론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자, 여기서 아까 저도 마찬가지로 네. 실험 1에서는 B를 선택하고 실험 2에서는 A를 선택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투자 전문가인데. 일단은 뭐 전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많이 해본 경험 있는이라고 네. 합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제가 앞에서 저도 B를 선택하고 네. 2에서 A를 선택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딱 한 번일 때
건데 네. 만약에 우리가 이 게임을 한 10번 할 수 있다? 그러면 작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게 중요한 포인트네. 네. 그럼 확률 높은데 던져야죠. 그렇죠. 한 판이 아니니까. 그렇죠. 어디서 책에서 못 느꼈던 건데. 네. 한 판일 때는 우리의 선택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여러 판 하면 네. 그 카지노가 돈을 버는 원리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그렇죠. 예, 카지노 어쨌든 의미에서. 확률이 높은 데 그쵸, 있으니까.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느냐를 좀 명확하게 이야. 봐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더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 결정론적인 세계와 확률론적인 세계 이거 일단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 한 번의 게임을 하는 거면은 한 번에 우리가 딱 한 번 베팅할 수 있고 딱 한 번에서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죠. 아까처럼 실험 1에서 B, 실험 2에서는 실험 1에서 B, 실험 2에서 네. 하겠죠. 네. 어쨌거나 지면 끝나는 거고 여기서 반드시 뭔가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산속에서 곰을 만났다. 네. 그러면은 어차피 곰이랑 싸우면 내가 질 거잖아요. 네. 근데 지더라도 여기서 내가 만약에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은 100% 확률로 내가 잡아먹힌다. 근데 맞붙어서 눈싸움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죽은 척이라도 하면은 어쩌면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면은 그래도 좀 이익은 빨리 확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손해를 보고 있을 때는 그래도 이득을 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맞는데 여러 게임을 우리가 분산해서 할 수 있다, 여러 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한 번의 게임에서는 손해를 봐도 되는 거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내가 유리한 확률이냐 아니냐 그런 거에 내가 몇 개의 베팅을 하고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게임을 확률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는 뭐 나중에 할 얘기일 수 있겠는데 내가 베팅을 했는데 하고 일주일 뒤에 주가가 올랐냐 떨어졌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사람들은 매수 단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네, 저는 주식 볼 때 매수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제가 얼마에 샀는지 몰라요. 아, 진짜요? 네, 그냥 기억을 못해요. 보지도 않고. 그냥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를 봤을 때 여기서 더 오를까? 더 떨어질까? 어떨까? 오른다면 얼마나 많이 오를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현 시점에서 계속 지금이 원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뭐 1,000만 원어치 베팅을 해서 뭐 800만 원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800만 원. 800만 원 현금 있을 때 베팅 할래 안 할래?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상관없고 800만 원 있는데 800만 원 여기에 베팅 할래? 예스면은 계속 들고 가는 거죠. 근데 800만 원 베팅 할래? 왜 해? 할 필요 없지. 그러면은 손절 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앞으로를 봤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계속 이거를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내가 샀는 매수라는 그 시점에서 자꾸 내가 빠졌으니까 이제 물타기 한데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이 가격은 적당하면 더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파는 거고. 그렇죠.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한 10% 정도 이 주식을 사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 10% 샀다가 지금 주가가 좀 빠졌는데 그러면 한 8%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뭐 그래도 10% 사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2%를 추가로 채우는 거죠. 그럼 이거를 누군가는 물타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 나는 그냥 비중 조절을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매수 단가가 얼마였냐, 내가 지금 이득 보고 있냐, 손해 보고 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월스트리트 투자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이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개인 투자자에게는 PER이 낮거나 배당금이 많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그저 주가가 오르니까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것뿐이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월스트리트 조사 결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주식 최근에 뭐 사셨어요? 근데 김 작가님은 이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니까 너무 김 작가님을 사례로 들면은 안 되고
대체로 그렇죠. 아니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네. 1월 초에 삼성전자 사건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1월 초 96,800원 정도 그 네, 10만 전자 가자 하고 10층에 사람 있어요 막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게 가격이 오르고 오니까 신문에서 네. 호재 나오고 사람들이 네. 따라 네. 들어가고. 네. 그 뭐 요책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뇌과학 책을 좀 읽다 보면은 네. 일단 사람은 대체로 그 결론은 이미 나 있어요. 결론? 사고 싶다. 어. 네. 빨강 하면 사야지 하고 근데 이유를 왜 사지? 만드는구나. 네, 왜 사지? 하면 야, 이 PR이 낮아. 아니면 실적이 좋아. 뭐 아니면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네. 네, 뭐 마가 주식들 최근에 다시 또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죠. 네, 뭐 다시 가자. 이제 네.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끝났다. 다시 성장주의 시대다. 뭐건 간에 안 오르고 있으면은 빵 주식 빠지고 있으면은 자 인플레이션에 금리 인상하니까 성장주 끝났습니다. 이제 가치주의 시대입니다. 하다가 반등하면은 다 약간 네. 결과껴 맞추기 같은 네. 느낌이 있어요. 내 마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이미 빨간불 사야지. 왜 사야지? 내 뇌가 이제 열심히 이유를 갖다 붙이는 뭐 그런 거죠. 일단은 오르면 사는 거죠. 근데 근데 언제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저자의 서술 방식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서술을 한다. 네. 그러니까 오르고 있는 주식은 절대 안 사는 분도 되게 많아요. 있죠. 네. 오를 때만 주식 사야 되고, 빠질 때만 주식 사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올라야 팔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 사는 게 잘못된 거다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좀 더 대중 심리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기 기준 없이. 네네. 자, 다음은 진짜 제가 대표님한테 너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이 현실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인 게 보통 펀드 매니저들은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천천히 주식 보유량을 늘려가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큰 손들의 주식 매수가 끝나면 그 주식에 대한 호재가 들리고 증권사 추천 종목에 소개되면서 공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다. 큰 손들은 개인 투자자보다 정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 성공, 영업이익 증가 등 기업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입수한다. 곧바로 주식을 매수한 큰 손들은 이 호재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면 손을 뗄 준비를 시작한다. 저는 약간 실제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펀드 매니저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 지금 자산운용사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이거 현실에서 전혀 없는 일입니까?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자, 네. 만약에 네. 누군가가 한 1,000억, 1조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좀 그다지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죠. 마음 먹는다면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죠. 이게 뭐 옛날 얘기니까. 실제로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군요. 한국에도. 많이 있었겠죠, 과거에는. 그 옛날에 뭐 공모펀드 한창 잘 나가는 시절. 네네. 그때 뭐 한 2007년 요럴 때 뭐 한 펀드가 뭐 몇 조씩 하고, 그러니까 한 매니저가 움직이는 자금이 뭐 몇 조 하고, 뭐 요럴 때에는 이분들이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분들에게 열심히 주식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를 하고, 요거 좀 불법이다 아니다는 좀 되게 묘한 면이 있어요. 네. 아무튼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는 언제나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좋게 보는 주식에 대해서 나는 이 주식 좋게 본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업계 사람끼리. 그 중요한 건 실제의 톤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을 좋게 보는데 그쪽에서 좀 보고서를 좀 좋게 발간을 해주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혹은 어떤 주식에 대해서 A라는 기관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증권사에서 좀 안 좋게 쓰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은 A 기관의 매니저는 기분이 나쁘겠죠. 나쁘죠. 전화를 할 수도 있겠죠. 전화를 해서 그거 아니야. 좀 너무 안 좋은 점을 좀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보다 실제로 이 회사는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별로 부드럽지 않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2007년 뭐 요럴 때 한창 그 공모펀드가 위세등등 하던 네, 시기에는 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차피 그 기관 투자자들이 힘이 많이 약해요. 뭐 대부분 인덱스 펀드로 많이 넘어가 있고, 그렇죠. 액티브 매니저는 좀 약간 멸종해가는 공룡이라는 느낌이고, 근데 일단 그런 건 확실히 있어요. 그 기관 투자자는 그 매수 매도를 할 때 그 물량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쵸. 그 투신 매수, 투신 매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게 데일리로 다 뜨잖아요. 이게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쪼개서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야금야금 매집을 해간다거나 아니면 거래량 터지는 날에만 매집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여기에 나온 묘사는 좀 약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약간 기관의 한계 같은 건데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대충 쓱 사버리면 주가 확 올라버리고 그렇죠. 기관에서 샀다라는 거 다 노출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량이 한 100만큼 사야 되는데 한 뭐 20일 동안 나눠서 5씩 사야지라고 하는데 만약에 한 10 정도 샀을 때 노출이 됐어. 그 다음에 주가가 확 올라버리면은 그럼 저는 100만큼 사야 되는데 10만큼 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잘게 쪼개고 야금야금 사고 뭐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물량 확보한 이후에 막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퍼뜨린다?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지금 어차피 뭐 정보는 다 공개가 돼 있고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워낙에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정도로 정보 비대칭이 있을까? 그리고 또 어디서 뭐 좋게 얘기한다? 뭐 요즘에 뭐 어떤 좋게 얘기하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와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약간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렇게 쓴 걸까? 막 이렇게 약간 색안경 끼고 바라보시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되게 뭐 딱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흘러간다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좀 내 눈앞에 나와 있는 어떤 뭐 추천 보고서나 아니면 뭐 악재, 호재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이런 일이 좀 지금보다 많았지만 어쨌든 점차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예 없는 일은 없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자. 네네, 없다라고 누가 단언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자, 다음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배웠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먼저 어려서부터 배워온 튀지 않는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게 사실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도 그 학교에서 뭘 뽑을 때도 반장 뽑을 때도 다수결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다수의 답이 민주주의고 그게 답이다. 뭐 이런 수도 있는 건데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뜻 같은데. 이분의 서술 방식이 진짜 보면 볼수록 계속 그렇네요. 그 좀 극단적인 면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친절하지가 않네, 이분이 글 쓴 게. 네, 약간 위험한 책이네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주가가 오르려면 다수가 동의해서 다수가 좋게 봐야 주가가 오르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하는 거는 다수가 이미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다수가 다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봤더니 그러네요, 좋아 보이네요 하고 따라가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딱 내가 사면 고점이고 사고 나니까 빠지고 이런 거 저는 많이 겪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사면은 생각 있이 사도 사실 제가 사면 그날 빠지긴 해요. 팔려 오르고 하는데 아무튼 그 남과 다른 아이디어가 일단 있어야 한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좋다라고 하는데 내가 봐도 좋네요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네. 나는 일단 기본적 분석을 통해 이제 투자할 종목을 찾아낸다. 종목을 선택한 후 매매를 결정할 때는 기술적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자는 이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기본적 분석을 하고 이제 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기술적 분석을 본다는 느낌을 듣는데 실제로는 어떤 편인 건가요? 이분이 종목 선택 결정하는 과정을 보자면은 대체로 거시적
바뀐 환경,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중인가, 경기가 좋은 상태인가, 네. 정부는 여기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환경을 따지고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의 현재 상황, 이 회사는 돈을 잘 벌고 있는가, 뭐 신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맞아요, 뭐 재무제표는 탄탄한가, 네. 이런 식으로 봐서 이제 종목을 일단은 피킹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전체 시장을 먼저 보고 개별 그렇죠. 종목을 보고 그래서 고른 다음에 이 책을 추천하신 분이 저한테 추천을 할 때 해준 멘트가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기업 분석은 많이 하지 않냐. 근데 어제 내가 기업 분석을 해서 사자라는 결정을 했을 때 그게 오늘 사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왜 오늘인가? 왜 오늘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그분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펀더멘탈을 분석할 때 분석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한 달 전에도 있었고, 지난주에도 있었고, 그런 자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뭐, 어제 나온 새로운 이슈가 있다, 혹은 일주일 후에 나올 것 같은 새로운 이슈가 있다. 이러면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 어쨌거나 남들도 많이 알고 있고, 시장에 이미 한참 전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조합해서 내가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연히 어제 공부가 끝났을 뿐인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사는 게 최적의 타이밍인가? 혹시 그쵸.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혹시나 그런 질문을 품고 있다가 이 책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줬다. 라면서 저한테 이 책을 추천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그 기술적 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임계점을 찾는다. 이분이 얘기하는 유리한 확률에서 베팅해야 된다라는 게 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펀더멘탈리 아직은 어느 정도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하락 가능성보다는 그러니까 하락폭보다는 오를 폭이 큰 그런 회사를 고른다. 이게 유리한 확률의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타이밍.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는 것보다 다음 주에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딱 최적의 지점일 수 있다라는 그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임계점이란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책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네.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그럼 그 임계점 좀 부터 얘기를 하면 책에서도 주식 거래에서 임계점은 해당 주식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새로운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매수할 때 투자 성공률이 가장 높다. 사실상 임계점을 찾는 것이 매수 기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럼 임계점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자, 주식을 사야 하면 임계점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임계점을 찾는 방법은 예술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딱 잘라 단언할 수 없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근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너무 겸손하지 않았나 싶었던 게 상당히 많은 사례를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좀 보면은 요 그림을 보면은 사실 요거는 말씀하신 대로 주도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 차트가 나온 거긴 한데 하여튼 이 차트가 좀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보면은 일단은 그 저항선 지지선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가가 올라오려고 할 때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면서 팔아대는 지점들. 천장에 부딪히는 거죠. 네, 계속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10,000원이다라고 하면은 대체로 사람들은 한 뭐 9,000원, 11,000원 뭐 요 정도면 이 주식은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파는 거죠. 혹은 여기에 사서 물렸다가 원금 회복하면 팔아야지. 우리 원금 회복 심리가 다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회복하면 팔아야지라고 계속 물린 채로 있다가 주가가 어떤 이유로건 다시 올라왔을 때 원금 회복했다. 됐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를 뚫고 더 비싸게 주고도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지점이 저항선인 거죠. 그리고 지지선은 뭐냐? 지지선은 이 정도면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네. 왜 여기까지 하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 하고 파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항선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정도면 됐어? 이 회사 주식은 이 정도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그렇죠. 어떤 컨센서스다라는 거죠.
그게 뭐 펀더멘탈이건 이유가 뭐건 간에 그냥 이 가격이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근데 그러면은 요거 자체가 또 일종의 순환 참조가 되는 거예요. 네. 기존의 저항선이 여기니까 만약에 이쯤에서 여기가 됐건 뭐 주식을 산 사람들도 여기가 되면 팔아야지. 왜? 저항선이니까. 네, 저항선이니까. 네, 저항선이니까 팔고 파니까 저항선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선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거 자체가 되게 강력한 기준점이 되는데, 근데 가끔 이런 지점이 생기는 거죠. 돌파해버리는 거죠. 네, 돌파해버린 거.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펀더멘탈을 보는 사람이건 아니면 차트를 보는 사람이건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됐건 간에 여기서 팔아야 될 사람들이 안 팔았다. 혹은 팔아야 될 사람들이 팔았는데 그보다 매수세가 더 강하다. 이걸 뚫어버릴 만한 뭔가가 일어났다가 첫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뚫어버릴 어떤 이슈가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뚫었다. 그게 두 번째.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스텝이 동시에 맞물려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임계점 돌파. 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임계점이 돌파가 되는지, 펀더멘탈리 어떤 이슈가 일어났는지 내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임계점 돌파할 때 같이 따라 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요 임계점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살짝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체 수량 10 정도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뭐 3 정도는 뭐 요때 샀다가 아예 못 들었네 됐다 했는데 뭐 요쯤 다시 돌파 시도하면 그때 뭐 한 5 정도로 늘리던가 아니면 바로 여기서 돌파했다. 돌파하면은 그때 10을 채우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점을 우리가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마냥 뭐 여기서 뭐 이 정도면 싼데,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산 사람들은 뭐 만약에 여기가 10,000원이라 치면은 20,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혹은 15,000원이건. 만약에 펀더멘탈만 보는 사람이라면은 이때도 샀을 거고 이때도 샀을 거고 이때도 샀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계속 물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별로 최적이 아닌 거죠. 혹은 나는 차트만 본다. 임계점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매수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지점에서 처음 매수가 들어가고 이게 만약에 내가 잘못 판단한 거였다. 그러면은 그러고 차트가 쭉 빠져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손절치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리 분석해서 뭐 전체 목표 수량이 10일 때 3 정도 약간 사놓고 기다리다가 임계점에 추가 매수. 요런 게 지나고 나서 보면은 최적의 비율을 내가 확보를 한 게 되는 거죠. 최적의 시점에. 어쨌든 떨어질 때는 이제 이 저항선만큼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사는 거고, 이 각 올라가고 있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가까워진 게 사고, 진짜 올라갔을 때는 다시 또 비중을 더 늘리고. 이게 진짜 그 업사이드 포텐셜이 그만큼 크다라고 내가 일단은 펀더멘탈 공부는 끝난 이후에 되는 거예요. 예. 순전히 차트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위험해요. 위험하다. 네, 펀더멘탈 공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좀 더 최적의 어떤 트레이딩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한 게 이런 차트죠. 그래서 그림 4-1.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저항선이 있었죠. 그러다가 저항선을 이제 돌파하는 지점이 나오니까 여기서 사야 된다. 근데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너무 뻔한 차트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선 팔아야지라고 인식하는 지점이 됐는데 이거를 뚫었다. 그게 임계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손절매 지점은 또 왜 여기냐 하면은 내가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못 뚫었네? 라고 다시 전고점을 뚫고 다시 빠졌다라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페이크에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전고점을 트라이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못 뚫고 다시 이렇게 고점을 형성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자, 이 지점까지 왔다고 쳤을 때 여기에서 업사이드, 다운사이드는 어떻게 될까요? 업사이드는 다시 고점에서 막히겠죠. 다운사이드는 지난 차트 보면은 지지선이 여기죠. 떨어질 확률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업사이드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다운사이드는 이만큼이죠. 그럼 털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못 돌파하고 내려오면 이 떨어질 만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모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건 펀더멘탈 분석이 된 이후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져도 괜찮아, 나는 더 살 수 있어라고 하면은 여기서 굳이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거래 비용. 네. 이게 차트를 잘못 해석하면은 막 여기서 진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그냥 거래 비용만 계속 나가면서 손해 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최적의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좀 이렇게 가끔 시도를 해보는 거고, 굳이 하자면.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사도 상관없고 여기서 사도 상관없어. 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를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다, 이런 거지. 네. 펀더멘탈 공부 전혀 없이 여기 매수 여기 손절 여기 매수 여기 손절 이렇게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펀더멘탈이 큰일 나요. 먼저 네. 전제다. 네. 자, 다음 거는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또 우리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거, 혹은 과거 패턴이 반복되는 거. 네. 그럼 돈을 버는 거는 이게 저항선 뚫고 올라갈 때 여기서 자 가자 투더문 하면서 가는, 네. 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투더문. 아니면은 이게 박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면은 여기가 되면은 그럼 여기서 사면은 여기서 이제 지지선 부분에서 내가 매매를 하면은 반등해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네. 요거 먹자. 그러니까 이쯤에서 사도 되고 이쯤에서 사도 되고, 저점에서 사는 건 오히려 되게 위험해요. 네. 이쯤에서 사면은 이제 하락은 요만큼, 근데 상승폭은 이만큼, 네. 유리한 확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쯤에서 샀는데, 네. 근데 자 여기는 투더문이고 여기는 이제 투더 그라운드, 투더 지하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아까 저항선이랑 뒤집으면은 반대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쯤이면 싼데라고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싼데 해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계속 사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뚫렸어요. 다시 말해서 싼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사실 싼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바닥이 열리는 거죠. 혹은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대거 또 공매도를 쳤다거나, 네. 그러니까 그쵸, 매수는 신규 매수자가 등장해서 투더문 할 수 있는데 매도는 신규 공매도, 그쵸, 신규로 공매도자가 들어올 수는 있죠. 아무튼 뭔가 대단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직 지지선을 뚫기 전에는 위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 그러니까 유리한 확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뚫었다라고 하면은 아래로는 모르는 거죠. 아래로 이만큼, 위로는 모르죠. 위로 이만큼일 수도 있지만 위로 요만큼, 그러니까 기존의 지지선이 다시 저항선으로 바뀌어서 위로 요만큼, 아래로 이만큼. 그럼 이건 불리한 확률이죠. 네. 그러면은 털어야 되는 거죠. 이 저점일 때 사는 거는 밑으로 바닥이 열려버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점에서는 네, 사는 게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오히려. 네. 그래서 각 지점에서 위로 네. 얼마, 아래로 얼마, 이거를 계속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하기 네. 위해서는 차트만으로는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네. 네. 아까 그거에 다 응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선 한번 만들어 줬는데,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어느 시점에서건 샀다 치면은 여기서 원하는 거는 여기까지 가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이거 뚫고 투더문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어느 쪽이건 좋죠. 여기서 샀으면. 그죠. 근데 아래로 뚫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아래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위로는 얼마인지 몰라. 네. 아래로 이만큼이야. 근데 위로 만약에 위로도 투더문 할 수 있고 아래로도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만약에 위로는 잘 모르겠다. 혹은 여기가 다시 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위로는 가능해. 얼마 없고 아래로 이만큼. 합리적인 거죠. 접근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로 얼마, 아래로 얼마, 이 생각을 우리는 모든 구간에서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안 가고 이렇게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런 차트를 만들다가 여기서 반등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과거 사이클 반복인 거니까 네. 그냥 상관없는 거죠. 근데 뚫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된 거니까 새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옆에 역헤드 앤 솔더는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 보면은 저점을 올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사람들이 한번 실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팔 사람들이 팔았는데 여기서 저점을 올리면서 반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유의미한 반등이 있었지만 네. 그 반등이 크지 않고 다시 빠졌을 때
저점을 낮추면서 빠졌다. 네. 그 말인즉슨 여기서 판 사람들은 팔았고 여기서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 좋은 걸 보고 미래를 보고 들어왔을 건데 그 사람들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혹은 여기서 좋게 보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도 실망해서 다시 빠져나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그 반등했던 저점이 지지선으로 작동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올랐다가 뭐 이렇게 한번 꺾이는 건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네. 꺾인 이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꺾인 다음에 여기서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했다. 그러면은 안 좋게 볼 사람들 다 팔고 나갔다. 그래서 과거보다 조금 더 좋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 이 주식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되고 저점을 높였을 때 사도 되고 이거를 또 그럼 여기 두 번의 고점이 있는 거잖아요. 두 번의 저항선이 있는 건데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여기가 매수 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걸 기대를 한 걸 건데 근데 다시 이렇게 빠졌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제 손절매 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표시가 약간 애매해요. 손절매가 더 앞에 나오잖아요. 매수는 뒤에 나오고. 네. 그러니까 시점 선후가 바뀐 건데 네. 네, 그래서 여기서 매수했다가 다시 여기로 빠졌을 때 그때 손절매 치는 거다. 아.